IQ 측정 불가, 11살, 미국 수석 대학생, 그리고 동생마저 천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9년 후, 이 천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했지요. 일본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3살 때 이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완주했고 5살에는 고등학교 수학과정을 끝냈습니다. IQ는 200을 훌쩍 넘겼고 9살에 미국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슈야 야노. 사람들은 그를 두고 21세기 아인슈타인, 살아있는 천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여동생 사유리 역시 언론이 주목하는 또 다른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형제 모두 천재, 부모 역시 학문적 업적을 가진 엘리트. 그야말로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들의 선택은 바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야 야노. 11살에 미국에서 천재라 불렸던 소년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빠른 아이였을 뿐입니다. 남들이 몇 년 걸려 배우는 것을 저는 며칠 만에 익혔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면 오히려 재미를 느꼈죠. 제가 처음 천재라는 말을 들은 건 4살 때였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 말 이후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5살이 되자 저는 동네 유치원 대신 직접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실험을 구경하고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어요. 9살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뉴스, 잡지, 방송사까지 모두가 저를 인터뷰했죠. 슈야,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똑똑하면 외롭지 않나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공부가 재밌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공부는 재미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재미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로 사는 법만 배웠지 마음으로 느끼는 법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제 동생 사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유리는 저보다 더 감성이 풍부했지만 본질적으로 저희 둘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고 책을 읽고 시험을 치르는 데 익숙했죠.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우리는 조용히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는 부모님의 표정은 언제나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본과 한국 출신으로 학문적인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 미국 의대 조기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역대 최연소 의대생 탄생, 천재 소년, 이제는 의사로. 하지만 그때 부모님께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슈야가 의사가 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래, 이 아이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 환자를 숫자로만 보게 될 거야. 이대로 두면 지식은 쌓이겠지만 좋은 의사가 되긴 어려워.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항상 최고였는데 왜 부모님은 걱정하시는 걸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사란 무엇일까? 병을 고치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슈야, 잠시 책을 내려놓고 다른 걸 배워보자. 미국에 있는 한국 태권도장에 등록해 놨단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권도, 무술을 배워서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너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 예의를 배우는 법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태권도 도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공간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흰 도복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 것도 어색했고 차렷, 경례를 외치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모두가 저를 동등하게 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에선 천재 소년으로 불리며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도장에서는 그냥 한 명의 어린 수련생일 뿐이었죠. 스승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의와 인내가 먼저란다.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숙여 인사하는 법, 상대를 존중하는 법, 함께 성장하는 법. 그 작은 도장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 사유리에게서요. 사유리의 반전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끝에 저희 가족은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저는 천재였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운동보다는 책이 좋았고 손보다 머리를 쓰는 게 더 익숙했던 나에게 태권도장은 단순한 낯선 공간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완벽함이라는 성 안의 균열을 내기 시작한 첫 장소였다. 부모님은 태권도를 권한 게 아니었다. 결정이었고 거의 통보였다. 슈야, 이제 책을 좀 내려놓고 몸도 움직여보자. 너한텐 태권도가 필요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무술인가? 나는 천재이고 곧 의대에 진학할 사람인데.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은 단호했다. 단순히 운동 능력을 키우자는 말이 아니었다. 그 안엔 내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한국인 사범님이 운영하는 태권도 도장에 등록하게 되었다. 처음 도장에 들어선 날, 낯선 냄새와 땀이 섞인 공기, 도복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 아이들이 내게 문화를 넘은 충격을 안겼다. 그곳에선 모두가 같은 색 도복을 입고 있었고 나이는 상관없이 서열보다 예의가 우선이었다. 차렷, 경례, 단호한 사범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그 모습은 정돈된 규율 같기도 무언의 약속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줄 맨 끝에 선 나 역시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사한 게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수련이 시작되자 나는 곧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나의 IQ 200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낮게 깎듯이 인사하는 법,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법, 나보다 어린 아이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법, 책에서 배울 수 없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나를 대하는 사범님의 태도였다. 그는 내가 천재든 아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슈야 군, 너는 남보다 빨리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내는 반복 속에서 길러진다. 이곳에선 빨리 하는 것보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말은 내 가슴에 작게 파장을 일으켰다. 내가 익숙했던 건 속도였지. 인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범님은 매 동작마다 나를 지켜보셨고 잘할 때마다 칭찬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오늘도 어제보다 더 사람 같았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간지러웠다.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니라는 말 같아서, 동시에 조금은 사람에 가까워졌다는 말 같아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내 여동생 사유리에게서 시작되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여전히 도복이 어색했고 차력과 경례가 익숙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장을 나서는 순간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책 속 숫자와 공식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사고방식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사범님께서는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 기술은 빠르게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예의와 인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내가 아니라 사유리에게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사유리도 부모님의 권유로 억지로 도장에 따라왔다. 나보다 2살 어린 사유리는 나와 달리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체구도 작았다. 솔직히 나는 사유리가 태권도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유리는 나보다 먼저 도장에 도착해 있었다. 심지어 나는 지쳐서 헉헉대고 있을 때 사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연습을 반복하고 있었다. 사유리, 힘들지 않아? 내가 물었을 때 사유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빠, 여긴 그냥 발차기 배우는 곳이 아니야. 사람을 배우는 곳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멍해졌다. 나는 아직도 태권도를 수련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사유리는 벌써 그 안에 담긴 가치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도장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다. 새로 들어온 어린 수련생 한 명이 실수를 했고 그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그저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다. 그때 사유리가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같이 해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범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유리야말로 태권도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껏 누구보다 빨리 배우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사유리는 누구와 함께 배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모님은 사유리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나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슈야, 너도 이제 알겠니? 부모님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사람을 이해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태권도를 통해 맛본 이 작은 변화가 더 깊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정했다.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자. 한국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보자. 나는 두렵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사유리는 이미 설레는 표정으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꾼 여정이 시작되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인천공항이라는 곳, TV와 책에서만 봤던 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도착한 순간이었다. 나는 11살, 미국에서 천재라 불리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떤 특별함도 통하지 않았다. 간판 하나 읽지 못했고 사람들의 빠른 말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었다. 사유리는 내 옆에서 신이 난 표정으로 한글 간판을 읽고 있었다. 오빠, 저거 읽어봐. 김밥 천국이래.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밀려오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울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어디서든 모르는 언어가 쏟아졌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하숙집. 하숙집 아주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아이고, 멀리서 왔다고 힘들었지.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자. 그 말 한마디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곧바로 차려진 미역국과 밥상. 나는 젓가락질도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내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다. 학교 첫날, 나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다.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다.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미국에서 온 슈야입니다. 나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슈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작은 박수를 쳤지만 나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다. 수업이 시작되자 칠판에 가득 적히는 한글. 나는 노트에 그대로 따라 적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유리는 옆반에서 이미 친구들과 웃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쉬는 시간에도 나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미국에서는 나를 천재라며 알아보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저 말도 잘 못하는 낯선 외국인 소년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낯설고 버거울 줄은 몰랐다.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다. 바로 태권도 도장. 미국에서 나를 변화시켰던 그 공간이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도 태권도장에 등록시켜 주셨다. 여기서도 계속 수련해보자. 그게 너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한국의 태권도장은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도장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 인도복을 입고 맨발로 섰다. 사범님께서 내게 다가오셨다. 슈야,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선 천재도 외국인도 없다. 모두가 같은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련이 반복될수록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섞게 되었고 서툰 한국어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사유리는 이미 도장에서 인기 스타였다. 빠르게 품새를 익히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음을 주었다. 나는 사유리를 보며 생각했다. 진짜 천재는 이런 모습 아닐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 어느 날 도장에서 사범님이 말씀하셨다. 태권도는 몸으로 배우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단다. 나는 그제서야 이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점점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밥상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를 외치는 것. 수업이 끝난 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길에서 마주친 사람과 눈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한글로 대화하고
도장에서 함께 구르고 하숙집 아주머니와 김치를 담그기도 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는 미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쇼야, 이제 내 눈빛이 달라졌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진짜 사람 같아요. 그날 밤 사유리와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유리야, 우리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지? 사유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한국이 우리 가족을 바꿔준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IQ 숫자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천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섰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 11살 소년 슈야는 이제 없었다. 나는 여전히 공부를 좋아했고 태권도장에서 땀 흘리며 수련하는 것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이제 나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법을 알았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사유리는 이미 학교에서 한글씨 쓰기 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작은 소녀가 쓴 시의 제목은 고마움. 사람들은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은 말보다 먼저 마음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사유리의 시 한 구절은 학교 게시판을 넘어 SNS를 타고 퍼졌고 곧 한국 언론은 물론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도 우리 남매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천재 남매, 한국에서 사람다움을 배우다. IQ 200 쇼야. 이제는 마음을 말하다. 한글로 시를 쓰는 일본 소녀, 사유리의 감동. 전 세계 기자들이 다시 우리 가족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어릴 적 나는 천재라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저 모르는 걸 빨리 배우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천재라는 말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배웠거든요. 그 말을 한순간 기자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태권도장에서 승단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사범님께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 쇼야,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띠 색깔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야. 심사 당일 나는 품새와 겨루기를 마친 후 모든 수련생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말하게 되었다. 나는 도복을 단정히 여미고 또박또박 말했다. 한국에 와서 배운 건 단순히 태권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범님께서 미소 지으셨고 도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미역국을 다시 끓여주셨고 사유리는 직접 만든 한글 편지를 내게 건넸다. 오빠, 이제는 머리로만 세상을 보지 않아서 좋아. 나는 그 편지를 소중히 접어 가슴에 넣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MIT와 도쿄대,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쇼야, 당신의 성장이 인상적입니다. 함께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국제 컨퍼런스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에 흥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단순히 천재 소년으로 소비되는 것이 싫었다.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눈 끝에 나는 결심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 우리가 배운 걸 세상에 알려주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람다움, 정, 그리고 마음의 가치. 나는 단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곧 열릴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슬라이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천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국제 청소년 포럼이 열리는 무대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수백 명의 청중, 그리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나, 12살. 나는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내 이름이 호명되자 나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뒤를 돌아보니 사유리가 두 손을 모은 채 응원하고 있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천재 소년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청중석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오늘 저는 IQ 200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사람다움에 대한 것입니다. 순간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저는 머리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수학, 과학, 음악 뭐든 쉽게 배웠죠. 하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요. 나는 잠시 사유리를 바라봤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한국에서 저는 태권도를 배웠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배웠습니다. 바로 정칭,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다. 도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하숙집 아주머니와 김장을 담그는 모습, 그리고 사유리와 함께 한강을 걷던 모습까지. 천재라는 건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푸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중석 앞줄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곧이어 뜨거운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그때 사유리가 무대로 올라왔다. 사전에 없던 순서였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사유리는 수줍게 인사한 뒤 한 손에 쥔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글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고마움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음에 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마음을 이제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사유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청중들의 가슴에 닿았다. 시가 끝나자 일부 청중들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발표는 끝났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포럼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주목했다. 천재 남매, 세상을 울리다. IQ보다 중요한 것, 마음을 외친 소년, 한글씨로 전한 감동, 사유리의 메시지.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인터뷰 요청에 일일이 응하지 않았다. 이제 보여줘야 할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슈야,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싶니?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과학, 언어, 예술 그 모든 걸 마음과 연결해서요. 사유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 우리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다. 프로젝트 정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마음을 전하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이제는 세상에 퍼뜨릴 차례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천재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이라는 걸.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내 옆에는 사유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프로젝트 정칭. 그 이름은 어느새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생각이었다. 한국에서 우리가 배운 따뜻한 마음, 사람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문화를 세상에 나누자는 것.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은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AI와 첨단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였지만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가치를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사유리는 언어와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고마워라고 말했나요? 당신 옆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만든 플랫폼은 단순한 앱이나 캠페인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디지털 다리였다. 누군가가 지친 하루 끝에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의 하루도 소중합니다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했다. 그 중심엔 한글로 적힌 정칭이라는 단어가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20살이 되었고 더 이상 소년 천재라는 수식어는 쓰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와 사유리를 이렇게 불렀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두 사람, 정신적인 혁신을 이끈 젊은 리더들. 한국의 정칭에서 시작된 글로벌 변화. 어느 날 UN 본부에서 연설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연설은 사유리가 할 겁니다. 사유리는 깜짝 놀랐지만 결국 단상 위에 섰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글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지식으로 움직이지만 그 지식을 어디에 쓰느냐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정칭,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장내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사유리와 마주 앉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오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나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사유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한국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지. 그 순간 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어느새 서울은 축제 분위기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짜 천재란 뭘까? 어릴 적부터 들었던 질문이었다.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짜 천재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머리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앞서가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지친 사람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숫자로 평가받지 않았다. IQ 200도 최연소 대학생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남긴 마음의 발자국이었다. 몇 달 후 프로젝트 정칭의 첫 번째 글로벌 센터가 한국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센터는 아프리카, 세 번째는 남미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감사의 날, 정칭의 주간 같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받았다. 추혜아 씨,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란다라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나는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다. 이미 내 안에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빛이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썼던 글씨들이 보였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사람이 되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고맙습니다. 한국.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별빛 아래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